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조 강연을 맡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인숙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용자가 결정하는 ICT 표준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두는 저에게 디지털 경제는 네트워크에서 가치를 창출한다입니다. 디지털 경제는 기존의 경제와는 다르게 밸류 체인이 아니라 네트워크에서 가치를 창출한다는 걸 중심으로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왼쪽에는 이제 빨간색 세모들이 모여 있고, 그다음 이제 파란색 네모, 그다음에 이제 보라색 동그라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이렇게 세모와 동그라미와 네모가 각자 흩어져서 서비스를 중심으로 따로따로 모여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을 저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4.0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4.0은 다른 말로 하면 1.0, 1차 산업혁명, 기계설비, 2.0, 전기전자, 정보통신 3.0을 더해서 4.0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변화에서 표준은 무엇이 달라질까요? 그동안 이제 표준은 기계면 기계, 통신이면 통신, 영역별로 표준이 정해졌다면 앞으로는 모빌리티, 표준을 어떻게 정할까요? 그 다음에 제조 생산, 헬스, 농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농업도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기후, 지리적인 여건, 교통 여러 가지가 다 연결돼서 가치를 창출하거든요. 그래서 표준이라는 말보다는 저는 인터오퍼러빌리티, 이거를 이제 상호 운용성 또는 호환성이라고 말하겠는데요. 서로 다른 영역이 호환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프로그램들인데요. 넷플릭스도 많이 보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이 메타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는데요. 이런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웹툰, 만화, 드라마 또는 프로그램들이 실시간으로 세계로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드는 생각이 저기에서 표준은 어떻게 정하지? 각각의 여기 있는 관련된 사람들끼리 기업과 기업이 계약을 맺을 수도 있겠지만 저 전체를 아우르는 플랫폼 또 전체를 아우르는 프레임워크가 무엇이 있을까?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K-디지털, K-팝, K-문화, K-뷰티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전체를 연결해서 우리나라의 문화산업, 제조업, 서비스업이 연결돼서 하나의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그림이 나올 것이고 그 그림을 연결해주는 호환성 또는 표준은 어떻게 그릴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독일과 유럽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X자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가이아 X라는 그림인데요. 가이아라는 말은 이제 대지의 신, 그러니까 대지 토양을 이루는 대지의 신이라고 말을 하고 X라는 말을 붙이면 우리는 이제 에브리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 그러면 DX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도 말을 하지만 DX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X라는 말은 에브리싱이 다 들어간다. 모든 게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위에 파란색하고 밑에 빨간색이 구별이 되어 있죠. 위에 파란색은 아까 서비스예요. 아까 말한 통신도 되고 모빌리티도 되고 금융, 농업 이런 모든 서비스들이 파란색 비즈니스 분야가 되겠고요. 그러면 그게 다 연결되죠. 그게 파란색이고요. 아래 빨간색도 재미있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왜 만들었을까 한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가이아엑스가 나오게 된 동기는요. 우리 이제 구글, 아마존, MS 다 쓰고 있잖아요. 클라우드를. 독일이 가만히 보니까 독일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60% 이상이 그 기업 데이터를 구글, 아마존, MS 클라우드에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독일 입장에서는 독일의 중소기업이 직접 아마존과 MS와 계약을 맺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다 올라가는데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맺을 것이며 그 데이터를 한번 올리고 나면 우리가 주권 하면 종속이 떠오르잖아요. 식민지. 데이터 식민지가 되는 거 아니야? 우리 한번 올리고 난 다음에 움직일 수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서 만든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더 이상 독일의 개별적인 중소기업이 구글, 아마존하고 협상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이렇게 가야 X라는 큰 그림을 그렸으니까 와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은 마음대로 고르세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CSP라고 나왔는데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안에는 구글, 아마존, MS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에 내가 가야 X라는 아이디를 가지면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 구글 쓸래, 아마존 쓸래, 또는 뭐 슈퍼컴퓨팅 쓸래, 아니면 나 엣지 쓸래. 내가 얼마든지 고를 수 있는 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가야 X는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그림의 철학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게 가능할까? 이 많은 서비스가 다 연결이 된단 말이야? 구글, 아마존 다 들어왔어? 이거 어떻게 그림을 그리려고 그러지? 그 고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해법은 뭐였냐면 그래, 이 복잡한 생태계를 그리는 방법은 뭐냐면 이용자가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용자라는 걸 제가 유저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유저라는 건 수요자, 공급자일 수도 있고 만약에 가야 X를 생태계라고 말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거를 데이터 주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는 여기 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규칙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생태계예요. 그런데 이거는 구글, 아마존하고 뭐가 다르죠? 구글, 아마존의 플랫폼은 누가 결정하죠? 기업이 결정하는 중앙 집중형이겠죠. 그런데 이 그림은 모든 사람이 결정하는 또는 분권형, 연방형, 페더레이티드란 말을 쓰는데 그 구조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조금 기다려 보시면 이 가야 X가 제대로 작동을 할지 어느 분야에서 잘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다만 이 그림을 그렸다는 거에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넷플릭스나 우리가 유튜브를 막 사용하고 지금 우리나라 콘텐츠가 세계로 나가고 있는 시장에서 이 시장을 기업끼리 결정하게 놔둘 거냐 아니면 우리 문화재다, 우리의 공공재다. 이 공공재 문화재를 어떤 그림으로 거래시킬 것인가, 어떤 그림을 할 것인가를 다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고민했는데 뭐 괜찮은 것 같다 그럼 그냥 가는 거죠. 하지만 넷플릭스랑 이런 식으로 계속 계약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라는 고민을 함께 하고 있다는 사례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항상 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이런 거 하면서 느끼는 게 뭐가 필요한 걸까? 근데 저는 이제 사람을 주목했는데요. 그럼 우리 아까 말한 대로 방송, 드라마, 뭐 K-팝 이렇게 다 있을 때 이 그림을 누가 그릴까요? 결국은 사람이 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을 쭉 썼습니다. 그 밑에 작가가 있을 것이고요, 시청자가 있을 거고요, 연출하는 감독과 PD가 있을 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카메라를 찍으시는 분이 있을 거고요, 또 카메라는 기계가 있을 거고요, 설비가 있을 거고요. 이 모든 것들이 생태계죠. 그럼 이 생태계의 경쟁력, 한국이라는 드라마 콘텐츠의 생태계랑 미국과 유럽의 데이터 생태계가 경쟁을 했을 때 누가 이길 거냐라는 거죠. 저는 누가 이길 거냐가 사람들이 모여서 스스로 규칙을 정할 수 있는 생태계가 이긴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그래서 우리는 이 주제를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는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주도하고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더 큰 그림,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더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의미로 사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데이터를 기업끼리 알아서 하면 되지? 왜 정부가 나서야 되고 공공이 왜 나서야 되느냐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기업에서도 기업의 데이터가 가지는 의미와 매니지먼트 관리가 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이 기업에서는 DB라고 그러죠. 데이터베이스만. 그러니까 기업의 데이터베이스 DB만 구축해서 그걸 관리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겠죠.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들어오면서 내 기업의 정보가 나 혼자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모빌리티도 연결이 되고 드라마도 연결되고 다 연결되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나 기업 또는 협력업체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협력업체를 넘어서서 다른 업종하고도 관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그림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 데이터도 필요하고 금융 데이터도 필요한 거죠. 자, 이 부분을 진화되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아까 그 가야 X를 말하면서 근데 가야 X는 그 이름이 나온 지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2019년 연말에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소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11월 18일, 19일에 가야X 2차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열리니까 한번 오셔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어떤 건지. 근데 저는 이제 재밌는 게 정상회의라는 말을 썼다는 점이에요. 우리 보통 정상회의 하면 대통령이나 국가 대표들만 모이는 자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야X 정상회의는 가야X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서밋이에요, 서밋.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저는 닿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말을 언제부터 썼냐면 2005년도부터 썼어요. 2006년. 그러니까 독일의 메르켈 수상, 앙겔라 메르켈 수상, 여자 수상이 유명하잖아요. 저는 그분한테서 가장 인상적인 게 그분은 수상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IT 정상회의예요. 그러니까 IT 분야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마치 정상들이 만나는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한 거예요. 그게 IT 정상회의입니다. 근데 그거를 16년 동안 메르켈 수상이 해온 거예요.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매년 IT 정상회, 지금은 이제 디지털 정상회라 이름을 바꿨는데 IT에 관련된, 디지털에 관련된 모든 주체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한다. 근데 이거는 이제 가이아X에 관련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누가 오는지 인터넷 데이터 스페이스 어소시에이션이 오고 파이웨어가 오고 그다음 가이아X가 오고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오고 빅데이터 쪽에서도 오고 밸류 어소시에이션 오고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세미나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 일을 하는지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연결, 네트워크, 거기서 가치가 창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 사례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저는 독일을 보면서 우리나라랑 어떤 점이 같고 다른가를 보면 미국은 자본도 많고 워낙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은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통해서 뭐 전 세계 압도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독일은 어떻게 전략을 취하냐면 나는 미국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소프트웨어를. 그럼 이길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미국이 잘하는 건 B2C예요. B2C 온라인 개인을 대상으로는 잘하는데 미국은 B2B는 좀 약해요. B2B가 뭐냐면 제조업과 제조업 이 부분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독일은 자기는 또 그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미국에서 뭐 메타버스가 나온다 아니면 뭐 4차 산업혁명이다 사물 인터넷이다 이게 딱 나오면 미국은 개인과의 시장을 만든 다음에 독일은 바로 미국은 예를 들면 우리 스마트 홈을 만들자 스마트 시티를 만들자 그리고 독일은 바로 뭐로 가냐면 우리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자라고 해요. 스마트 팩토리를 만드는데 재밌는 거는 왼쪽 그림을 보시면 2005년도부터 만들거든요. 우리는 스마트 팩토리 어디서부터 만들어요? 공장에 가요. 공장에 가서 막 센서를 붙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도 하는 것 동시에 뭐를 하냐면 자 모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여. 아까 4.0은 1.0, 2.0, 3.0이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여요. 6개 업종이 모여서 야 너랑 나랑 모여서 작동이 가능하겠니? 라는 걸 실험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4.0은 내가 했던 것을 기존의 사업을 그대로 하는 건 4.0이 아니죠. 4.0은 나랑 다른 업종이 만나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열심히 만들어서 품질이 좋으면 좋았지만 지금은 거기다 센서도 붙이고 말하게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6개 업종이 만나서 해요. 근데 그게 16년 동안 작업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저는 물어봐요. 아니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면요. 제가 가봤더니 우리 명함집 있잖아요. 그 명함집 하나 만드는 거예요. 명함집 하나 만들려고 1년 동안 만나서 일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 같으면 그 명함집 일주일이면 만든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하는 건 뭐냐면 6개 업종의 기업들이 만나서 네가 가진 기계랑 내가 가진 센서랑 네가 가진 통신이랑 서로 인터오퍼러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터오퍼러블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시스템을 하드웨어적으로 그다음에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계속 실험을 해가면서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돈은 누가 벌까요? 내가 바퀴를 열심히 만들어서 아니면 내가 모터를 열심히 만들어서 돈을 벌까요? 그 시장은 저는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모터 하나만 가지고 세계 시장에서 1등 하기는 쉽지가 않죠. 중국이 있고 인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냐면 모터도 잘 만들어야겠지만 거기다가 센서를 붙이고 데이터를 뽑아서 그 데이터를 갖다 주는 그런 서비스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작업이 16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나온 거 보면은 이 22개 기업이 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야엑스가 2019년 말에 나왔길래 저거 언제 저거 하려고 그러지? 그랬더니 올해 하노버 박람회에서 가야엑스랑 매뉴팩처링을 연결해서 저런 모델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러면 가야엑스가 도대체 뭐냐, 저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냐.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데이터댐, 데이터 센터라고 비교를 해야 되나? 마이데이터랑 비교를 해야 되나? 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가야엑스는 마치 유럽연합 시장에 들어갈 때 우리 CE 마크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KS 마크처럼. CE 마크를 받는 것처럼 앞으로 유럽 시장에 들어가려면 가야라는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엑스는 데이터댐,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의 인터오퍼러블을 한 걸 목적으로 하고 시장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내가 이렇게 우리나라 중소기업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는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니? 중소기업이 저는 A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 그런데 또 B라는 중소기업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떤 데이터를 이용하나요? 저는 가야엑스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그 기업은 유럽연합 들어갈 때 프리패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가야엑스에 들어갔다는 거는 유럽에서 요구하는 법률을 다 준수했다는 거고요. 내 데이터가 인증을 받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거기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야엑스는 수집 저장이 아니라 시장이다. 시장에 들어가는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하는 거고 인증의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야엑스 같은 그림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그릴까요? 가야엑스를 가져오는 리저널 허브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또 잘하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뭐부터 제일 하고 싶을까?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 있고 빨리 가는 게 뭘까? 저는 K-뷰티는 어떤가 싶습니다. K-뷰티도 있고 K-드라마도 있고 K-문화도 있고 또 우리가 잘하는 게 방역도 잘했잖아요. K-방역. 그다음 또 제가 볼 때 우리가 잘하는 게 교통 시스템이에요. 저는 이제 놀라는 게 여기 앉아서 여기 서서 자 어디로 가는데 대중교통을 뭘 이용할까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나오잖아요. 어떤 버스가 1분에 도착할 거다.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굉장히 전 놀랐거든요. 그런 것들을 유럽에 없어요. 제가 볼 때 유럽에 가서 그런 서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야를 만들 때도 모든 분야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부터 생태계를 만들다. 그럼 그 생태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국제 경쟁력을 가지자. 이게 아까 말한 글로벌 ICT 표준의 한 프레임워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야를 보시면 독일에서 좀 전격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약간 독일은 10개를 딱 정했어요. 독일이 잘하는 거. 독일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농업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농업 기기 쪽으로 발달이 되어 있거든요. 농업도 잘 돼서 농업부터 시작을 했고요. 자동차 들어가고요. 제조 들어가고 도시, 리빙, 에너지, 건강 10개를 딱 잡아가지고 10개를 잡고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는 이제 연결, 네트워크를 말했는데 두 번째는 데이터 주권이란 말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데이터 주권이 뭘까요? 주권을 행사한다는 건 뭐 소비자 주권과 같은 말인데요. 우리가 보통 데이터 주권을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교환하고 분석하는 각 단계별로 나의 허락을 받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데이터를 내가 가져가고 난 다음에 누가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잖아요. 이제부터는 내가 껌껌이 다 알아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걸 데이터 주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정의보다는 이 제목을 이 주장을 더 좋아하는데 데이터 주권은 내가 나의 데이터의 거래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내 데이터는 100만 원이에요. 내 데이터는 300만 원이에요. 내 데이터는 2천만 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데이터 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는 여기 와서 다 왔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공장을 운영하거나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가격이 얼마냐는 거예요. 밸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다음 밸류를 말하려면 나 혼자서 내 거는 500만 원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도자기를 굽더라도 내 도자기의 가격을 300만 원 붙일 수가 없잖아요. 수요자가 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데이터의 가격도 나 혼자 정하는 게 아니고 내 데이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 사람은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있을까를 알아야 돼요. 그게 전 데이터 주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주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거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가라는 건데 어떻게 제시할까요? 저는 오늘은 이제 ICT 표준을 보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드는 의문, 우리는 이제 스마트 공장하면 AAS라고 말하는데요. Asset Administr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스마트 공장의 모든 설비들의 모자를 딱 씌우면, 센서를 씌우면 소통이 되겠죠. 인터넷으로. 이 부분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을 쭉 지켜보면 독일은 AAS부터 만든 게 아니고 처음부터 라미부터 만들어요. 라미가 뭐냐면 레퍼런스 아키텍처예요. 레퍼런스, 표준이 되는, 참조가 되는 설계 모형부터 만들어요. 이 레퍼런스 라미를 만들고 나서 AS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표준을 접근하는 것이 하나하나의 표준은 다 있지만 문제는 연결이 되느냐. 연결이 되는데 어떤 그림으로 연결이 되느냐. 요걸 잡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레퍼런스 모형을 누가 만들고 어떻게 만들 것이냐. 재미있는 일을 말하면 이 레퍼런스 그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이제 이 그림은 왜 나왔냐? 그랬더니 독일에서도 2013년에 이제 IT 전공한 사람, 기계 전공한 사람, 전기전자 전공한 사람이 만났대요. 서로 막 용어가 달라가지고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자, 우리 서로 딴 얘기 하지 말고 그림을 하나 그리자. 그래서 그림을 하나 그린 게 이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을 어디서 따왔냐면 스마트 그리드 그림이에요. 유럽은 왜 유럽연합 전체에서 에너지를 사고 팔잖아요. 에너지가 재생에너지냐 무슨 에너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그게 스마트 그리드라는 그 그림에서 요 그림을 따와가지고, 자, 네가 말하는 거에 요 좌표를 한번 찍어봐라 해서 만든 그림이 라미 4.0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AS라는 표준이 나온 겁니다. 요 말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그럼 저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 댐, 데이터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거는 그 거래 시장에서 플레이어가 누구니를 잡아내야 돼요. 자, 스마트 헬스 사업, 스마트 헬스 중에서 웨어러블, 손목 밴드다. 이 밴드에 관련된 서비스에서 플레이어는 누구냐를 잡아내는 이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저는 이제 데이터 스페이스란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스페이스, 데이터 공간이란 말은 좀 약간 잘 안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데이터 스페이스라는 건 뭐냐면 아까 인터오퍼러블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 시스템이 만나는 공간이 데이터 공간, 스페이스예요. 그럼 이 스페이스 부분을 규정해줘야 되는 거죠. 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커넥터 연결 고리가 있고요. 거기서 보시면 데이터 소스가 있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데이터 흐름이 있죠. 그러니까 공급하는 데가 있고, 수요자가 있고요. 제공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고, 또 누가 있어야 돼요? 앱 스토어가 있어야 되고, 이걸 연결해주는 브로커가 있어야 되고, 또 연결 고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이 먼저 그려져야 된다. 이 그림에서 데이터의 거래는 무엇이고, 메타데이터는 어떻게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앱이 다운받고 있는지를 이 그림이 나와야 된다. 이 그림이 영역별로 나와야 이 그림에서 거래 조건이 나오겠죠. 가격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 스페이스라고 제가 말했는데, 그러면 데이터 스페이스하고 데이터 플랫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플랫폼은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이아 X를 보면서 이거 또 다른 클라우드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가이아 X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댐을 연결하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또 다른 댐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연결해주는 규칙, 룰과 레귤레이션을 정해주는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공간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플랫폼, 서로 다른 클라우드 또는 서로 다른 엣지 컴퓨팅이 만나서 교환할 수 있게. 왜 교환을 해야 되죠? 데이터가 교환하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만나야 되는 건, 연결해야 되는 거는 비즈니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연결을 기술적인 접근으로만 보면 안 된다. 연결 기술이 아니라 연결해서 어떤 서비스가 나오냐가 먼저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소기업한테 가서 데이터 다 내놓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당신은 당신 데이터가 무엇인데 그거를 연결하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는 기술이 아니라 어떤 비즈니스에 들어가는 데이터이고 그거를 어떻게 연결하면 돈이 된다는 거를 말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데이터 공간을 아까 말한 인터내셔널 데이터 스페이스 어소시에이션 요걸 만들고, 그 다음에 국가 표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기업 표준을 만드는 방식으로 병행하고 있다. 요즘은 이제 어찌됐건 이거냐가 아니라 둘을 결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탑다운과 바텀업을 결합하고
기존에 있던 데이터 댐에 있는 거를 어떻게 시장을 만들 것이냐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을 이제 저는 보면서 이게 IDS, 그러니까 아까 데이터 스페이스인데 LA면 RA, 그러면 레퍼런스 아키텍처고 RM 레퍼런스 모델이 되겠죠. 그 IDS를 만든 다음에 도메인별로 AAS를 만들고 기업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겠죠. 그래서 표준이라는 것이 아까 말한 세세한 일부 표준이 아니라 요 세 개의 그림으로 표준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더 좀 약간 복잡해 보이는데 여기서 아까 말한 현장의 데이터와 엣지 컴퓨팅의 데이터와 클라우드 데이터가 연결되고 그다음 데이터도 신뢰 보완을 하는 영역이 있는 반면에 공유하는 부분이 있고 거래가 있다. 그래서 데이터를 공유와 거래를 구분했죠.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과 데이터를 거래하는 걸 구분했다라는 이 부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고민해야 될 것은 거래의 조건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 거래의 조건을 누가 정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게 메타 요구사항과 데이터 디자인 의사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게 제가 한번 이게 한번 그려본 건데요. 모사를 한 건데요. 데이터 공간을 보시면 이 파란색인데 원래는 지금 3개의 원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아까 말한 플레이어들,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데이터 수요자, 소유자, 공급자, 그 다음에 이용자, 소비자로 구별이 4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브로커가 있고, 데이터 센터가 있고, 앱스토어가 있고, 또 아이디를 발급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인증 면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주목할 거는 여기서 나는 돈을 어떻게 벌지? 여기서 누가 돈을 벌지? 나는 어디로 가야 돼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체 그림에서 나는 어디로 가야 틈새 시장이 있는 거고 내가 어떻게 돈을 벌고 누구랑 협력해야 되는지를 잡아내는 건데 이거의 특성은 보통 이제 동그라미가 3개가 있는데 A라는 플랫폼, B라는 플랫폼, C라는 플랫폼이 만나서 공통의 공간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 공통의 공간에서 데이터가 거래되려면 빨간색 모양의 이제 커넥터가 들어가면 여기 들어와서 이제 다 소통이 되는 거죠. 도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표준을 만들면 자 지금부터 A부터 Z까지 정한 다음에 그대로 쭉 가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그림은 점점 확장하는 그림이에요. 자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D가 붙고 E가 붙고 F가 붙으면 점점 그림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주는 우리의 그림은 자 우리는 어떤 데이터에 관련된 법률을 만들자. 제도를 만들자. 이걸 먼저 말하는데 조심해야 될 점은 제도와 법률을 만들 수 있나요? 요 질문이에요.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농담하잖아요. 코끼리 만지는데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손을 만진다고 그러는데 그 표현보다는 저는 흐르는 물이라고 생각해요. 흐르는 물을 내가 떠서 이거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표준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법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를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든 이거는 원칙은 만들 수가 있지만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공간이나 표준에 대한 인식이 정확한 답을 주겠다는 것도 세부적으로는 있겠지만 큰 그림을 그릴 때는 이게 진화한다. 이게 확대된다. 그래서 애자일이라는 말, 기민하게 적응해야 된다는 말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쉽게 제도와 법령을 만드는 순간 얘는 화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벌써 이미 70년대 중반부터 우리 법령 만들려면 3년이 걸리고 만들고 나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잖아요. 그래서 법령과 사실상 표준과 국가 표준과 그다음에 레퍼런스 아키텍처 모델이 각각의 모습들이 그때그때 따라서 굉장히 기민하게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그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아까 말한 인터내셔널 데이터 스페이스 어소시에이션에서 만든 그림인데 거기 들어와 있는 각자가 셀프 디스크립션이라는 말을 쓰죠. 내 스스로 내가 인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제 3자가 인증을 한다든지 이게 아니라 내 데이터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이렇게 됐을 때 법률적인 책임은 제가 다 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도로 데이터의 생태계를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림은 아까 이제 데이터 중에서 왜 데이터가 생태계로 만들어지고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에너지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외국을 갈 때 우리가 여권을 갖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머터리얼 패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 여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쓴 자원은 얼마고 나는 에너지를 얼마 썼는지를 여권처럼 패스가 생기는 거예요. 자, 당신 제품에는 라이프 사이클 전체 동안 에너지를 얼마 썼나요? 재생에너지를 썼나요? 탄소는 얼마 했나를 내가 패스로 갖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물질 패스. 그 그림에 만들기 위해서 다 만나서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이용자, 유저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그 유저라는 부분이 누구인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앞으로의 미래의 비전은 무엇인가? 어느 나라가 경쟁력이 있는가? 요즘 이제 ESG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Environment, Society, 그 다음에 Governance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Interoperability가 경쟁력의 핵심이다라고 말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창원에서 이제 워킹그룹을 돌리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뭐 탄소 중립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연기관 차량이 없어지잖아요. 우리나라 창원은 내연기관 차량의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정밀 가공 업체죠. 그런 분들은 지금 이제 고민이 뭐냐면, 내가 앞으로 이 사업을 접어야 돼? 아니면 확장해야 돼?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를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비즈니스 고민을 하는데 이 고민을 어디서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이겠고요. 또 하나의 기업은 이제 수도꼭지를 만드는 기업인데 쭉 이 전체 과정을 갖고 있어요. 그럼 나는 이제 비즈니스를 어디부터 손대야 되지? 전체를 손댈 수는 없잖아요. 어디서부터 손대야 되지? 뭐가 도움이 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아까 제가 계속 말한 게 연결과 사람이었잖아요. 저는 이런 공유 주방을 만들면 좋겠다, 우리가. 표준에서도. 공유 주방이라는 건 거기 가서 라면도 끓여 먹고 스파게티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혼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룹으로 가가지고 롤게임처럼 그룹으로 가서 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게임을 하는 거죠. 게임을 하는 이런 공유 주방에 들어가서 사람들끼리 연결하면서 규칙을 정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같이 연결해서 우리는 이제 스마트 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공정 혁신은 굉장히 잘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제품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결국 제품 기획 단계인데요. 그동안은 이제 제품, 우리나라는 이제 전속거래 그러니까 뭐 대기업에서 자, 스펙이 나와요. 이런 제품을 만드세요. 그럼 그대로 따라 만들면 된 거죠. 근데 이제 고민은 뭐냐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계를 하고. 그래서 내가 새로운 서비스를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이 앞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자, 스마트 헬스 아니 뭐 당뇨병 또는 뭐 교통 이렇게 나오면 거기에 오는 경제 주체들은 누구이고 데이터는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거래를 하고 조건은 무엇인가를 이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 이제 재밌는 사례를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제 오늘 저는 이 사례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전율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뭐 렌탈 리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은 큰 기계 막 10억 드는 기계를 중소기업에 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못 사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렌탈 리스처럼 중소기업한테 빌려줘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자, 중소기업 나는 이 큰 기계를 갖다가 제품을 이렇게 부품을 자르는데 건당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복사기를 하면 복사기에 천장 하면 얼마 주는 식으로 그렇게 사업 모델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할까? 둘 다 만족할까? 그랬는데 이 사업을 만든 사람은 스타트업이에요. 벤처기업이에요. 벤처기업에 가만히 보니까 장비 산업은 이 사람은 너무 비싸니까 팔기가 어려워요. 중소기업은 너무 비싸서 사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둘을 연결해 주는데 그전에는 이런 사업이 안 됐는데 뭐 때문에 가능했냐면 이 대기업 장비업체 입장에서는 내가 물건을 만들었는데 얘가 가서 잘 쓰이고 있나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운전 데이터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운전 데이터를 네가 준다면 내가 이렇게 계약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잡아냈냐면 벤처기업이 잡아낸 거예요. 저 사람은 운전 데이터를 원하는구나. 그럼 운전 데이터를 주고 중소기업에게 유리한 사업을 만들 수가 있겠네? 라고 만들어낸 게 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벤처기업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재밌는 건 보험회사가 들어와요. 보험회사는 리스크 관리를 잘 하잖아요. 보험료를 얼마로 할지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가 들어와가지고 4명이 만난 거예요. 4명이 만나서 제조업 2명, 벤처기업 1명, 보험회사가 만나가지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든 거예요.
저는 요 그림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이게 희망이 아닐까? 우리나라가 지금 공장을 참 잘 돌린단 말이에요. 공장 잘 돌리는 그 엔지니어링을 자동차 부품만 납품할 생각하지 말고 제가 2세 경영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엔지니어링 기업이 되면 어떻겠느냐. 내가 공장을 잘 돌렸으니까 노하우가 있단 말이죠. 그 노하우에다가 IT 사람이 들어와서 사업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벤처기업을 제조업에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나라 이제 장비 파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비싸게만 팔 생각하지 말고 이런 방식으로 장비를 대여해주는 방식은 어떨까라고 말하는데, 이 사업 모델이 좋은 건 뭐냐면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죠. 이 모델이. 그래서 이 모델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아까 우리가 테스트베드 비즈니스를 어떻게 구상할 것이냐. 이 비즈니스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어느 누구도 모른다. 지금 세상에서는 내년에 성공할 모델, 다음 달에 성공할 모델을 그 누구도 모른다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만나자. 모이자. 근데 모이는데 같은 업종끼리 모이면 안 돼요. 서로 다른 업종이 만나야 돼요. 서로 다른 업종이 만나서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야, 어떤 서비스가 가능하겠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니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까지 우리 생각을 지금까지 A냐 B냐 O라고 말하잖아요. OX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병행해야 된다. 공정혁신과 제품혁신을 썼고,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 저장만 할 게 아니라 거래 시장을 넣고, 그 다음 우리는 지금까지 기술에 너무 우리가 많이 감동을 해요. 기술만 감동할 게 아니라 기술 하나 갖고는 돈을 못 벌어요. 기술과 조직과 사람, 이 3대 요소를 같이 생각해 줘야 돼요. 기술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디지털 서비스가 뭐냐. 그래서 사람의 역량은 무엇이고 조직, 의사결정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K-팝, K-드라마, 그럼 메타버스 기술만 볼 게 아니라 이 기술에 들어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그거를 의사결정하는 조직은 어떤 조직이어야 돼. 이 조직은 명령, 상명, 하복식이어야 돼. 아니면 바텀업이어야 돼. 아니면 민주주의여야 돼. 간접민주주의야? 직접민주주의야? 이런 고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아까 가이아X가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만나는데 이 만나는 데이터 공간, 이 기술과 조직이 만나는 이 공간에서 어떤 룰을 만들 것이냐 하는데 그 룰을 누가 만든다? 이용자가 만든다.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그 플랫폼이 살아남느냐 안 살아남느냐 뭐에 달렸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유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플랫폼이든 페이스북이든 모든 플랫폼이 앞으로 이 기업이 살아남을지 안 살아남을지는 유저 퍼스펙티브를 넣느냐 안 넣느냐예요. 유저 퍼스펙티브를. 근데 우리는 이제 다 한다고 하죠. 고객들의 의견을 듣고 고객들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건 고객이 결정하게 하라입니다. 핵심은.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주권이에요. 고객이 결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매년 한노버 박람회를 가는데 거기 가보면 4,000개, 5,000개를 들을 수가 있고요. 그게 내년도에 열린다는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표준 규격을 말하는데 여기서 이 그림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독일은 2011년부터 4차 산업혁명을 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워킹그룹이에요. 근데 워킹그룹이 아까 표준 규격이 있고 연구혁신이 있고 보안이 있죠. 이 세 개의 워킹그룹을 돌렸고요. 이 세 개의 워킹그룹이 자기들끼리만 노는 게 아니라 항상 1년에 한 번씩 몇 번씩 만나서 공유하는 그 조직이 있는 거죠. 지금도 워킹그룹이 6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1년에 2번, 3번 만나서 각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공유하고 또는 워킹그룹끼리 같이 프로젝트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유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참 잘하잖아요. 우리나라 정말 잘하는데 한 가지만 더 했으면 좋겠다. 연결하자. 모이자. 모여서 공통의 분모를 합의해보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정상회의를 강조했는데 정상은 대통령만 정상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서밋이에요. 정상이에요. 그래서 각 영역이 지금은 각 영역별로 하면 안 돼요. 헬스 따로 모빌리티 따로 해갖고는 돈을 못 벌어요. 헬스와 모빌리티와 농업이 막 섞여야 돈을 버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당뇨병 환자이면 헬스만 관계없이 아니라 무슨 음식을 먹을지 내가 어떤 교통수단을 할지 다 알고 싶은 거죠. 소비자는. 그래서 연결되는 요 그림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워킹그룹이 개방형이기 때문에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표준화된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 개인들도 이게 워킹그룹에 참여하면 좋겠다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 독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2005년부터 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워킹그룹 활동을 15년 이상 한 사람들이
800명이 넘는다. 이게 굉장히 부러운 점입니다. 그래서 모여라. 그럼 다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훈련된 조교다. 그래서 문제가 바로바로 해결이 되고 합의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작업을 어떻게 할까인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워낙 똑똑해서 그동안의 경험은 없지만 요즘 우리가 많이 하는 뭐 SNS나 유튜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나라 워킹 그룹을 하면서 제가 이제 해보니까 10명 모이면 각자 자기 얘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규칙은 뭐냐면 30초만 얘기하자. 한번 말할 때. 그 다음에 남의 얘기하지 말자. 뭐 정부가 탓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자기만 얘기하자. 이렇게 해서 워크숍을 했는데 전 아직까지는 재밌게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번 실행했던 것이 디지털 바이오 데이터 생태계라는 걸 통해서 어떤 생태계가 가능한지 어떻게 표준을 만들어야 될지를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우리가 이제 디지털 치료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FDA,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 미국, 독일, 일본이 강자란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못 미쳤는데 디지털 치료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뭐냐면 내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데 약만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데이터를, 센서를 가지고 나의 상태를 계속 추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승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잖아요. 자, 얘를 승인할 거냐 말 거냐, 허가를 할 거냐 말 거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 이런 제품들이 워낙 쏟아지다 보니까 FDA 자체가 이거 하기가 어려워요. 또 우리나라의 식약청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민간단체에도 주지만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 요걸 만들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치고 나가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이 K-바이오, 디지털 바이오에 어떤 기관과 조직과 사람들인지를 다 뽑아낸 다음에 아까 도메인별로 어떤 거는 요 사람들 이렇게 묶어서 각각 유스 케이스를 만들고 그 유스 케이스가 비즈니스 케이스가 되도록 그 작업을 계속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우리가 이제 기술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기술에 대한 조직, 사람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하면서 만나서 같이 합의하자. 그 합의하는 것이 룰이 되고 규칙이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K-디지털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장을 마무리하러 하겠는데요. K-디지털, 그러니까 우리가 뭐 K-팝, K-드라마, 뭐 K-방역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는 K-디지털 이 말은 이제 모든 거를 포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K-디지털이 희망을 주는 거죠. 호프를 가지려면 우리가 유저가 결정하는 구조여야 된다. 유저가. 그럼 유저가 결정한다는 건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 오픈 스탠다드, 개방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폐쇄적인 표준도 있지만 개방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국에 있으면서 제가 가야 X의 워킹그룹 활동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픈 스탠다드라는 거고 또 하나는 스탠다드 바이 디자인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설계할 때부터 표준을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페이스북 그 마크 주커버그가 이번에 1시간짜리 동영상을 내놓으면서 인상적이었던 게 자기들이 6, 7년 동안 지금까지 작업을 했는데 앞으로 5년이 걸릴 텐데 우리끼리 어려우니까 공개를 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 우리 이런 일을 합니다. 같이 합시다. 그래서 법령도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법을 만듭시다라고 말하는 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표준을 제품을 만들고 나서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서비스를 만들 때부터 표준을 개념을 넣어서 만들자라는 게 스탠다드 바이 디자인. 이 말은 뭐 시큐리티 바이 디자인 앞에다 무슨 말을 붙여도 되겠죠. 그러니까 설계 단계부터 고려한다는 말이 되겠고요. 그다음 우리가 표준뿐만이 아니라 레퍼런스 아키텍처에 주목을 더 해야 된다. 우리가 이 그림을 근데 레퍼런스 아키텍처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영역의 사람들이 만나서 같이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는 거다. 결정되는 게 아니라 계속 확장하는 개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인터오퍼러빌리티, 상호 운용성 또는 호환성을 고려하는데 유저 퍼스펙티브와 워킹그룹 방식으로 하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 오늘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